지금 시조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앞에서는 어떤 시조를 지난 시간에 되게 많이 봤냐면 이런 유형의 시조를 진짜 많이 봤지. 누구요? 자연 친화 얘기하는 시조 되게 많이 봤지. 맞아? 자연 친화에다가 뭐가 붙을 수 있고요. 자연에 사는데 어떤 삶을 사는 사람? 아니, 네 글자. 이런 삶. 이런 삶. 뭐요? 그렇지. 안빈낙도의 삶을 사는 사람. 그지? 자연 속에서 어떻게? 소박하게 사는 사람. 자연에서 또 어떻게 사는 사람 있었어, 얘들아? 자연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 있었어? 무라? 일체의 삶을 사는 사람. 자연과 하나 되는 사람. 자연 속에서 무슨 생각하는 사람? 유유자적하는 사람. 유유자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유를 즐기는 삶이라고 얘기했었지. 자연 속에서 또 뭐 하는 거? 임금님 얘기하는 삶도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교적, 도리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누가 쓴 거? 양반이 쓴 거야, 평민이 쓴 거야? 양반이 쓴 거. 그래서 여기까지 다 누구의 시조? 양반의 시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주로 봤단 말이야. 맞아? 그런데 오늘 배우는 내용은 얘랑 좀 결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오늘 배우는 시조는 대부분 무슨 시조냐면 대부분 무슨 시조냐면 기생 언니들이 쓴 기녀 시조입니다. 선생님 왜 얘를 분리해서 배워요? 왜 얘를 따로 배워요? 자,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 조선시대에는 주로 누가 양반들이 시조를 썼기 때문에 대부분 무슨 내용이야? 이런 내용이야. 대부분 이런 내용이야. 여기서 별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기녀들이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주제가 확대됩니다. 주제가 어떻게 확대돼요? 주제가 어떻게 확대돼요? 이별에서 슬퍼요 라는 이별의 정안을 갖는 것으로 주제가 어떻게 된다? 확대된다. 그러면 선생님 왜 기녀들은 이별의 정안이라는 시조를 썼을까요? 이건 기녀라는 사람들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야. 기녀들이 쉽게 말하면 뭐야 얘들아? 옛날 기녀 방에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우리 애기들한테? 옛날에는 약간 이게 술집 언니라기보다는 약간 예인, 연예인의 느낌이 강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뭔 거야?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역할도 했었잖아.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 얘들아 그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술만 따라주는 게 아니고 옛날 기녀들은 시조를 읊조린다든가 거문고를 연주하다든가 뭐 노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악기를 이런 걸 했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연우랑 좋아졌어. 내가 기녀인데 연우랑 좋아졌단 말이야. 그러면 연우랑 사귀다가 평생 연우랑 부부로서 함께 할 수 있어? 없지. 기녀들은 어때요? 사귀다가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그러니 이 언니들의 시조에는 다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 이별의 정안이라는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지. 조선시대에 이별의 정안이라는 시조를 썼던 대표적인 계층이 그래서 누구였다고? 기녀였다고. 요거에 문학사적 의의가 있어. 뭐라? 조선시대 시조의 주제를 뭐 했다? 확대했다. 확대했다. 기녀가 아니었다면 뭐가 없었을 거다? 오빠 사랑해요. 이런 내용은 없었을 거다라는 거지. 맞아요? 이런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 것이 기녀 시조입니다. 자, 기녀 나오면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3명이 있다 그랬어. 누구요? 홍랑, 개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누구요? 황진이 언니 시조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작품을 한번 가볼까? 첫 번째 작품. 봤어? 첫 번째 작품은 완전 별표야. 요거는 우리 교과서, 1학년 교과서에도 2개의 출판사에서나 이 시를 실어놓고 있어요. 첫 번째 작품은 별표. 요거 누구 거냐면 홍랑 언니의 시조야.
홍랑 언니의 맷버들 가래 꺾어 라고 하는 시조인데 이 시조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들아 실제로 홍랑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사귀다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 자기 집으로 가버렸겠지. 그래서 이별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별을 할 때 이 홍랑이 그 상대편 남자를 배웅을 어디까지 하냐면 되게 먼 곳까지 그 남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쭉 배웅을 해줘. 배웅을 해주고 돌아오면서 쓴 시가 뭐냐면 이 시예요. 그럼 배경이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읽어볼게요. 맷버들 가래를 꺾어. 내용을 한번 생각해봐. 우리 시조 보면 앞에 무조건 뭐가 나올 거고요. 상황. 그지? 상황. 혹은 장면이 나올 거라 그랬어. 그러면 화자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봐요. 이 화자 뭐 하고 있냐면 맷버들 밭에서 나는 다 밖에서 나는 버드나무 가지가 있어. 맷버들의 가지를 꺾어서 가래라는 건 가려라는 말이야. 가려가 뭐냐면 해진 거, 찢어진 거, 안 예쁜 거 이런 거 빼고 예쁜 것만 가려서 꺾어서 보내노라 누구에게? 의손대 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예요. 그러면 초장이 뭐야? 맷버들 가지를 가려 꺾어서 누구에게 보냅니다. 님에게 보냅니다. 라는 말이겠지. 그러면 너네 상황 한번 떠올려 볼래? 얘는 지금 님하고 같이 있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으니까 님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지. 따라서 상황 누구가 없어요? 님이 없습니다. 부재한 상황이에요. 이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아까 우리가 님과 이별하고 돌아오면서 쓴 시가 이 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내용이 1초장에 잘 드러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이 사람이 이별한 상황에서 하는 행동을 봐봐. 어떤 행동하고 있어? 집에 돌아오자마자 버드를 막 골라. 그중에 뭐만 골라? 예쁜 것만 골라. 그 예쁜 걸 누구한테 주겠대? 님한테 보낼 거래. 맞아? 그럼 생각해 볼래? 얘는 아직도 어떤 정서 갖고 있는 거야? 얘 아직도 어떤 정서 갖고 있는 거야? 님에 대한 사랑 혹은 그리움의 정서가 있는 거지. 맞아요? 사랑 혹은 그리움이 아직도 남아있음이야. 그러니까 얘를 골라서 님한테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지. 그럼 세 번째, 그럼 이때 맷버들은 왜 보내는 거야? 이때 맷버들은 왜 보내는 걸까? 님한테 보내겠다며? 왜 보내는 걸까? 생각해봐. 니네는 경험이 없지만 선생님이 30여 년 전에 첫사랑이 군대에 갔을 때 말이야 얘들아. 근데 요즘은 진짜 웃기더라. 요즘은 군대 가도 얘들아 저녁에 맨날 통화돼요. 저녁에 6시인가 뭐 5시 몇 분부터 개인 핸드폰을 다 주더라고. 그래서 사진은 못 찍어. 왜냐면 군대 안에가 약간 그런 시설이잖아. 그래서 사진은 못 찍는데 인터넷도 되고요. 전화도 다 돼요. 그래갖고 내가 통화를 하고 싶으면 여자친구랑 맨날 통화를 할 수 있어. 언제까지 되냐면 10시인가? 뭐 이렇게 취침하기 전까지. 그때 이제 다시 학교에서 핸드폰 내는 것처럼 낸대. 그러면 다음날 일과 마치고 다음날 6시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카톡이나 뭐 이런 거 남겨놓고 이러면 다 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나가 몇 날 며칠에 휴가 받아. 그럼 휴가 날 내가 어디서 놀고 싶다. 그럼 거기 예약도 다 돼. 거기다가 요즘은 병사들 월급이 꽤 많더라고. 선생님 때는 친구들이 얼마 받았냐면 병장이 제일 이제 제대할 때쯤 되는 거거든. 병장 되면 한 20만 원 받는 것 같더라고 한 달에. 근데 요즘은 병장이 200만 원 정도 받는데 월급을. 그러니까 군인이 제일 부자야. 학생이 제일 가난해. 막 이렇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옛날엔 그랬어. 근데 이때는 어때? 옛날에 선생님 때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애를 휴가 나와야 볼 수 있어. 아니면 뭐 해야 돼? 편지 써야 되잖아. 그지? 그 선생님이 첫사랑이 이제 군대에 갔을 때 말이야. 처음에 친구한테 보낸 게 뭐냐면 선생님 과에 친구들한테 다 편지를 쓰게 했어. 사실 선생님 남자친구를 걔네들은 잘 모르는데 선생님 친구들, 여자친구들한테 쭉 편지를 쓰게 했어. 그래갖고 한 20 몇 통을 받았어. 그래갖고 그 20 몇 통 하고 거기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거 되게 부끄러운데 삐삐 번호가 다 들어있어. 왜냐면 또 그런 거 있잖아. 선임들한테 우리 남자친구가 예쁨 받으려면 이렇게 여자를 소개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래서 그 삐삐 번호 다 넣어가지고 삐삐 알아요, 여러분? 영화에서 봤어요? 그래서 편지하고요. 그 다음에
과자하고 뭐 초코파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다른 박스에다가 보냈단 말이야. 내가 그거 왜 보냈겠어, 남자친구한테.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남자친구한테 보냈겠어요? 야, 이 새끼야 먹고 떨어져라! 이런 마음으로 보냈겠니? 아니지. 왜 보냈겠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저를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이거보다 더요. 그리움. 또 기본적으로 내 사랑의 표현 아니겠냐? 그지? 야, 나는 네가 군대 갔지만 아직도 여기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나 너무 진짜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초코파이 내가 보내는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 맞아? 따라서 얘가 몇 번을 왜 보내? 지금 사랑하는 사람한테 몇 번을 보내겠다며? 그것도 막 골라가지고 예쁜 것만 보내겠다며? 그럼 몇 번을 왜 보내는 거야? 나의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야? 화자에? 사랑을 대변하는 소재겠지. 다시 말하면 얘들아, 사실은 이 여자는 님한테 가고 싶어. 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자기가 만날 수 없으니 자기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야. 멤버들을 보내겠다는 거지. 따라서 화자 자기 자신을 뭐 하는 소재? 대신하는 소재. 그래서 뭐라고? 화자의 분신. 나를 대신하는 존재. 나의 사랑, 나의 정성, 나의 분신. 이게 멤버들이 되겠지. 초장의 내용은 이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제 중장 가보세요. 중장.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라고 얘기해.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십시오. 무엇을? 내가 보낸 맷버들을. 맞아요? 너 주무시는 창 밖에 심어두고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얘들아, 여기 혹시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생각되는 포인트가 있어?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포인트 혹시 있어요? 내용은 너가 자는 창 밖에 심어두고 봐 라고 얘기했거든? 약간 하는 포인트 없어? 세빈아, 만약에 남자친구가 네가 준 어떤 것을 창문 밖에 놓아두면 괜찮아, 싫어? 괜찮아? 그래? 우리 수민이는 어때? 네가 보낸 걸 남자친구가 창 밖에 둔대. 좋아, 싫어? 싫어? 너 왜 싫어? 뭔가 어.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 그래. 우리 예원이는 어때? 네가 남자친구한테 뭘 줬는데 남자친구가 그거를 창문 밖에 둔대. 좋아, 싫어? 너도 싫어? 왜? 연우는 어때? 여자친구가 너에게 준 거 말이야. 어떤 게 있어? 그럼 그거를 너가 창문 밖에 둘 거야? 아니야? 어떻게 할 거야, 너 그럼? 방 안에 고이고이. 잘 때 막 껴안고. 그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세민아, 그래 안 그래? 그지?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 이 여자가 자기 말로 뭐라고 말해? 오빠가 그냥 바깥에 둔 게 아니고 이 여자는 이걸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어? 오빠 자는 창밖에 두세요. 이렇게 말했잖아. 조금 이상하지 않아? 니네가 만약에 오빠한테 선물 주면서 오빠 이거 문 밖에 놔두세요.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지. 어디다 두라고 말할 것 같아? 침대 맡에. 아니면 책상 앞에 두라고 말할 것 같지 않아? 근데 이 여자는 왜 이 남자한테 편지를, 그러니까 이 선물을 보내면서 왜 주무시는 창 밖에 심어두고 보라고 말했을까? 그래서 중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중장은 기녀로서의 한계가 드러난다. 보통 이렇게 말해. 요거는 아마 해법책이 안 나올걸요? 아마요? 왜냐하면 얘들아, 사실 여기서 기녀는 이 남자의 정식 부인 입장에서는 뭐 하는 여자야? 바람 피는 여자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야, 오빠 내가 편지 준 거, 내가 선물 준 거, 오빠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오빠랑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든 함께 하고 싶으니 창 밖에라도 심어두세요 이 말인 거야. 이해 갔어? 기녀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괜찮아? 마지막. 밤비에 새 이파리가 곧 나면, 곧이라는 건 강조하는 말이야. 의미 있는 말 아니에요? 밤비에 새 이파리가 나면 저인 것처럼 여겨주세요. 그러면 새 이파리가 누구라고요?
화자라고요. 따라서 이 멤버들을 누구인 것처럼 나인 것처럼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뭐요? 부탁, 당부. 그럼 이 여자는 얘들아 사실 자기가 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기녀로서의 한계 때문에 자신을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고 멤버들을 보내고 이 멤버들을 자기처럼 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과 당부를 하는 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내용은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표현으로 가봅시다. 표현을 다른 말로 문제에서는 표현 및 발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1번. 선생님 여기다 쓸게. 너네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줘. 자, 1번. 도치법. 시조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얘들아. 도치법 있나요? 없나요? 도치법 있죠? 어디 있어요? 어디요? 초장. 맞냐? 도치가 뭐 하는 거니까? 어순 바꾸기. 어순 바꾸기 왜 하는데?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어디가 어순도치야? 의손대. 님에게 보내요 라고 해야 되는데 보냅니다 님에게 라고 하고 있으니까 보낸다라는 말을 앞으로 빼내서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1번 도치되고 있더라. 도치하고 있더라. 2번 경어체. 요거는 해법에 안 나오는 말이야. 경어체. 경어체 무슨 말? 경어체 무슨 말? 존댓말이야, 존댓말. 높임 표현. 얘들아, 고전 시간대 높임말인 것 같아? 어디 보면요? 쇼셔. 뭐뭐 하쇼셔. 이 말이 계속 반복되지. 중장에도 보쇼셔. 중장에 너기 쇼셔. 그래서 쇼셔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 이 쇼셔는 하쇼셔체라고 하는데 이거 현대국어에 누구랑 똑같냐면요. 하십시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가장 높이는 말입니다. 어떨 때 이런 표현 쓸까, 얘들아? 평소에 엄마 아빠한테 뭐 잘 안 해도 높임말 잘 안 해도 뭔가 니네가 간절히 바랄 때 어떨 때 있어? 엄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런 말 할 때 있지 않아?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런 거 말고 뭔가 되게 간절할 때 높임법 쓰는 경우 있잖아. 그래서 어떨 때? 간절함을 표현할 때. 높임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 및 발상 중요합니다. 1학년 과정에서요. 이 시는 굉장히 여러분 자주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작품이에요. 자, 두 번째 작품 갑니다. 두 번째는 얘들아 이화호 말고 밑으로 내려가서 동짓달을 먼저 볼게요. 두 번째 네모칸 있지? 동짓달. 걔도 별표. 이 동짓달은 경인고등학교도 나오고요. 고척고등학교도 나오고요. 구일고등학교도 나오고요. 구형고등학교도 나옵니다. 교과서에. 교과서의 필수 작품이에요. 나올 겁니다. 경희는 1학기 때 나옵니다. 경희는 1학기 때 1학기 중간고사 단원에 나옵니다. 가볼게요. 요거 누구시냐면 그거 황진이 언니 시조야. 그거 황진이 언니 시조의 대표작이에요. 황진이 언니 시조의 대표작이에요. 자, 가보자. 초장. 초장 상황 나온다 그랬지? 초장, 중장은 거의 상황이라 그랬어. 상황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종장까지 읽어야 상황이 명확해지긴 하는데. 종장까지 쭉 읽고 한번 상황 설명해 볼래?
어로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까지 읽고 말해봐. 지금 얘도 어떤 상황? 님의 부재라는 상황이지. 맞아? 그때 시간은 언제예요? 밤이죠. 계절은 언제예요? 계절은 언제예요? 동지 나오잖아, 동지. 계절은 언제예요? 겨울이죠. 헐, 쌤 왜요? 동지라는 건 언제를 말해? 12월. 왜 우리 동지라는 거 과학 시간에 배우나? 맞아? 1년 중에 뭐가 제일 긴 날? 밤이 제일 긴 날. 맞아? 동지 반대 뭐였어? 하지. 1년 중에 뭐가 제일 긴 날? 낮이 제일 긴 날. 맞냐? 그래서 동지라는 건 겨울이야, 겨울. 겨울을 말해. 그래서 계절적인 배경은 겨울인 거야. 맞지? 그럼 가봐. 초장. 동지딸 기나긴 밤 한허리를 버혀내요. 버혀내요라는 말이 나오죠? 버히다 무슨 말? 버히다 고전 필수 어휘. 암기 필요. 버히다는 고전 필수 어휘. 암기 필요. 버히다, 버해다 같은 말. 이거 뭐예요? 배다. 자르다. 혹은 재단하다. 이 소리야. 자르다. 재단하다. 이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동지딸 기나긴 밤 한허리를 잘라서 라는 말이지. 그런데 얘들아 초장에 보면 다 하고 하자. 중장에요. 어떻게 했어요?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그랬지. 춘풍은 따뜻한 봄바람이잖아 얘들아. 봄바람이 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불이 따뜻하다는 걸 말하는 거야. 따뜻한 이불 속에 꼭꼭 접어 넣었다가 라는 말이야. 자 마지막 종장이에요. 종장 뭐라 그랬어? 어로님 오신 날 밤이어든. 어로님은 뭐라고?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에 내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굽이굽이 펼 거야. 그럼 얘들아 화자는 지금 무슨 상황을 겪고 있고 님의 부재라는 상황을 겪고 있고 그럼 님이 올 때를 대비해서 나 뭐 하겠다? 시간을 잘라놓겠어.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님과의 무엇을? 재회를 소망하는 거야. 님과 만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내용은 이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것 때문에 이 시를 배우는 거예요. 표현 및 발상. 이 시가 그렇게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내가 쓰고 볼게 니네가 설명해줘. 이거 본 적 있어요? (1번) 관념의 구체화라는 말 때문에 이 시를 배웁니다. 1번 관념의 구체화라는 말 때문에 이 시를 배웁니다. 그러면 질문. 이거 있잖아 얘들아. 국어 개념은 다른 과목 개념보다는 쉬워. 말을 뭐 하면 돼? 풀이하면 돼. 그지? 봐봐요. 우리 문학에서 관념은 무슨 말이라 그랬지? 우리 문학에서는 관념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어. 누구와 같은 말? 추상과 같은 말. 누구랑 반대말? 구체랑 반대말. 맞지? 구체는 뭐랑 같은 말이라고 하자고 문학에서는 감각과 같은 말이라고 하자고. 관념은 추상하고 같은 말이고요. 구체는 감각하고 같은 말이에요. 관념과 구체는 무슨 말이에요? 반대말이에요. 그러면 추상과 감각도 무슨 말이에요? 반대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럼? 뭐 하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하더라. 그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더라. 맛볼 수 없는 대상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더라. 들을 수 없는 대상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더라. 맞아요? 냄새 맡을 수 없는 대상을 냄새 맡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더라. 그럼 뭐라고 부른다고? 관념의 구체화라고 말한다고. 이거를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형상화한다고 말해요. 볼 수 없는 애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해서 모양을 만들어준다 이 말인 거지. 어떤 장면을 말해준다는 거야. 볼 수 없는 애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해서 어떤 모습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는 형상화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얘들아 시는 다 형상화되어 있어. 시는 기본적으로 다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 형상화가 가장 잘 보이는 고전시가가 황진이의 지금 보는 시야.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 초장에 동짓달 기나긴 밤이야 얘들아. 밤이야. 밤이라는 건 시간이지. 맞아요? 자, 시간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헉, 시간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시간 눈에 안 보이지, 얘들아. 헉, 선생님, 시간 보이는데요? 저 눈 떠서 밖에 화나면 낮인 거 알고요. 깜깜해지면 밤인 거 아는데요? 에이, 그건 얘들아. 시간이 얼만큼 갔다가 보이는 게 아니고 변화만 보이는 거지. 그럼 그게 몇 시인지 알아요? 모르지. 그래서 얘네 왜 우리 이렇게 사방에 막혀 있는 창문이 아무것도 없는 어떤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내가 며칠 동안 있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어디 가면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했잖아. 백화점, 마트, 이런 데, 쇼핑몰, 이런 데 가면 조심해야 된다 그랬지. 왜요? 거기 들어가면 니네가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눈이 막 휘둥그레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너네 창문 있으면 어때? 밖이 깜깜해졌네. 시간 됐네. 가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그래서 뭐가 없다 그랬어? 백화점, 쇼핑몰, 마트. 여기 뭐가 없다 그랬어? 창문이 없다 그랬잖아. 비슷한 의미로 어디에도 창문이 없게요, 보통? 학원에도요. 창문은 있지만 창문을 다 뭐 해놔요? 이렇게 썬팅 같은 거 해놓지. 그래서 바깥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못 보게 한단 말이야. 왜요? 가둬놓고 공부시키려고요. 왜요? 시간이라는 건 구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시간의 개념이 있어. 얘를 뭐 한다 그랬어? 얘가 지금 뭐 한다 그랬어? 시간을. 자를 거야 라고 말했지. 시간은 뭔데?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애인데 얘들아 자르다라는 행위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행위일까?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행위일까? 자르다라는 행동 당연히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행동이겠지. 맞아? 그러니 시간이라는 관념적인 것을 자르다라는 구체적인 행위로 보여주고 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형상화하고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 관념의 구체화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럼 질문, 중장도 관념의 구체화일까요? 중장. 중장 무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잘라놓은 시간을 얘들아 어떻게 할 거래? 이불 속에 넣을 거래. 시간 이불 속에 넣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시간은 뭐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니까 넣을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시간을 뭐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넣겠다라고 말했으니까 중장도 뭐예요? 관념의 구체화 맞나요? 네. 마지막 종장도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내가 뭐 할 거라고? 그 시간을 꺼내서 뭐 할 거야? 이어놓을 거야 라고 말했어. 이거 관념의 구체화 맞을까? 네. 그래서 이 글은 초장, 중장, 종장 세 개가 다 뭐로 이루어져 있다? 관념의 구체화로 이루어졌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너네가 관념의 구체화라는 말 엄청 많이 들어볼 거라고 그랬잖아. 맞아? 그러면 봐봐요. 이거 관념의 구체화일까 아닐까 생각해봐. 되게 쉬운 말이야. 시간이 흐르다. 시간이 흐르다. 관념의 구체화일까요? 아닐까요? 야, 흐르는 건 어떻게 알아? 눈으로 봐야 알지. 맞아? 시간이라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야, 없는 대상이야? 없는 대상이지.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지. 그럼 이거 관념의 구체화야, 아니야? 맞지? 맞지? 자, 그 다음 흥이 남아.
전나귀에 모두 싣고. 요거 관념에 구체할까요? 아닐까요? 생각해봐. 흥겨워 얘들아. 흥이라는 건 눈에 보여 안 보여? 흥이란 사람의 행동이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흥은 안 보여. 맞아? 그런데 이걸 뭐라 그랬어? 야, 흥을 내가 전나귀는 다리를 저는 나귀를 말해요. 의미 없어. 나귀에 모두 뭐 했어요? 짐처럼 실었어요. 흥을 싣다 라고 말했거든. 관념에 구체할 거 아닐까? 맞지. 맞아요. 시간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관념에 구체할까요? 아닐까요? 또아리는 뭐라 그랬지? 우리 뱀이 동글동글동글 몸을 말고 있는 게 또아리라 그랬어. 시간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관념에 구체하라고 아니라고. 맞지? 왜? 시간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고 또아리라는 건 눈에 보이니까 안 보이는 애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관념의 구체화 맞지? 그럼 이거 관념의 구체화 맞을까요? 지난 청춘을 모두 세워두고. 이거 선생님이 좋아하는 기영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의 일부거든? 내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야. 이거 관념에 구체할까 아닐까? 지난 청춘을 모두 세워두고. 너네에겐 지난 청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치? 선생님 나이 좀 됐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나의 지난 청춘을 내 앞에 쭉 세워둔 거야. 예를 들면 10대에다, 20대에다, 30대에다, 40대에다 이걸 쭉 이렇게 세워뒀대. 이거 관념에 구체할 거 아닐까? 맞지? 나의 10대, 20대, 30대, 40대는 눈에 볼 수 없는 과거란 말이야. 과거의 시간을 마치 내 눈앞에 모호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관념의 구체화가 되는 거지. 내 몸에 지은 죄가 쌓여있다. 관념의 구체할까요? 아닐까요? 죄가 쌓여있다. 어때? 너네 내가 지은 죄 보여 안 보여? 선생님이 어렸을 때 도벽 있었던 거 나를 보면 알아 몰라? 선생님 어렸을 때 도벽 있었다 얘기했잖아 얘들아. 아버지 돈 훔치다가 쳐 맞고 그 다음부터 안 했다고 했잖아. 해본 적 있지 다. 내가 이 말할 때 내가 너네한테 다 물어보지 않았냐? 한 번은 다 훔쳐봤을걸? 뭐 이런 거 얘기했을 텐데 안 했어 우리 이거? 수민이 아빠 엄마 돈 훔쳐본 적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다 없다 그러지 또 니네가 있다 그러겠냐 설마? 헐 진짜 세빈이 없어? 그게 더 이상한 년이야. 언니 거? 그래 나도 우리 언니 것도 훔쳐봤어. 그래 괜찮아 언니까진 인정. 연우 한 번도 안 해봤어? 예원이 그래? 크로스. 야 인간적이지 못하구나 니네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아이들이구나. 선생님 어렸을 때 되게 영악한 아이였어. 지금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지? 되게 순하고 막 착하고 이런 애였을 것 같잖아. 어렸을 때 엄청 영악한 애여가지고 되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아이야. 그래서 한 번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뭐가 부족하거나 뭐 이렇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이야. 어렸을 때 엄청 영악해가지고. 근데 내가 이렇게 싹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돈에 예민한 사람이 아니야.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아버지 우리 때는 우리 엄마 아빠는 다 현금을 쓰던 세대였단 말이야. 카드가 없어. 그래갖고 아버지 주머니에서 50원을 한번 가져가 봤어.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100원을 한번 가져가 봤어. 왜냐면 우리 때는 50원도 되게 큰 돈이야 얘들아. 그걸로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때였어. 100원을 가져가 봤어.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작전을 세웠어요. 어떤 작전을 세웠냐면 큰 돈은 다 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주로 동전을 보는데 동전도 얘들아 생각해봐.
동전 한 개 남은 거 이런 거는 금방 한다. 아, 나 100원짜리 하나 있었는데 뭐 이런 건 금방 생각나. 근데 예를 들면 500원짜리가 여러 개 있으면 그거 몇 개 있었는지는 정확히 몰라. 뭐 100원짜리가 여러 개 있으면 그 몇 개 있었는지 정확히 몰라. 그래갖고 예를 들면 100원짜리가 4개, 50원짜리가 1개, 500원짜리가 3개 이렇게 있으면 뭘 훔쳐가는 거야? 4개 있는 100원짜리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여러 번 아버지 돈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길면 얘들아 사람이 이렇게 배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약간 큰 돈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지. 근데 학교 앞에 문방구에 그 선생님 때 바비 인형이 있어. 바비 인형 드레스가 너무 사고 싶은 드레스가 있는데 그게 너무 옛날 사람 같다. 500원이었어 얘들아. 보라색 드레스야. 500원이었어. 그 내가 아버지 돈 500원을 훔쳐야겠다. 근데 내가 더 영악했으면 100원을 5번 훔쳐가고 그걸 샀을 텐데 너무 그게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 돈 500원을 훔쳐야겠다. 이번 주에 보니까 500원짜리가 하나밖에 없어. 그거 못 훔쳤어. 몇 주 지나니까 아버지 주머니에 500원짜리가 한 4개 있었던 때가 있었던 거야. 훔쳤어. 또 내가 그거로 드레스를 샀네. 근데 얘들아 너네 혹시 그런 거 알아? 선생님이 애들이 어렸을 때 레고 같은 게 집에 되게 많았어.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자동차 장난감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떤 게 몇 개 있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있으니까 잘 몰라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내 장난감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바비 인형의 옷이 뭐뭐가 있는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어렸을 때. 근데 우리 엄마는 나보다 더 영악한 사람이었던 거야. 내가 보라색 드레스를 사가지고 그걸 다른 바비옷 속에 다 이게 있었지. 근데 우리 엄마가 어느 날 그렇게 갖고 왔어. 그 보라색 드레스를. 어디서 났어? 근데 그때 뭐 해야 돼? 무릎 꿇고 이실 짓고 해야 돼.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걸 판단이 잘 안 서. 그 뭐 할겠어?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짓말을 했겠지. 선생님 뭐라 그랬겠어? 친구한테 빌렸어요. 이렇게 했겠지. 근데 그때 내 태도가 어땠겠어? 완전 거짓말하는 애 태도였겠지. 우리 엄마가 딱 눈치를 챘어. 한 번 더 물었어. 어디서 났냐고? 눈치를 까야 돼.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안 쳐맞아. 근데 나는 내가 그때 뭐라고 생각했다 그랬어? 엄청 영악한 애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 친구한테 빌렸다니까. 눈은 막 굴려. 눈은 굴리는데 이번에 친구한테 빌렸다니까. 우리 엄마가 앞장서. 진짜로. 누구네 집이야. 앞장서. 갖고 내가 집 앞까지 나갔어. 우리 엄마가 설마 나갈까 싶어가지고 문 앞까지 나갔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나오는 거야. 내가 그때부터 뒤통수가 막 땀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미치겠어. 엄마가 제대로 얘기하라고. 하라니까. 그때 사실은 아빠 돈을 훔쳤다. 근데 우리 엄마가 딱 눈치를 챘어. 이번이 처음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때 뭐라고 했어야 돼? 아니요 이랬어야 되는데 아 처음이야 이랬지. 미친년이야.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일렀어. 일렀다기보다 이제 말씀을 하신 거지. 우리 아빠 앞에 갔어. 근데 내가 우리 아빠를 그때까지 되게 우스운 사람으로 알았단 말이야. 왜냐면 너무 순하고 착한 사람이야.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 내가 막 뭐라고 하면 알았어 막 이러는 분이었단 말이야. 그 내가 큰 소리를 내면 우리 아빠가 깨갱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우리 아빠한테 막 이렇게 뭐라 그랬어? 응 가져갔다. 응 막 이랬단 말이야.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하고 우리 아빠가 눈빛이 정말 이렇게 돌았어. 그래갖고 진짜로 여기서 내가 평생 우리 아빠가 평생 한번 우리가 딸이 셋인데 정말 셋을 한 번을 때렸는데 그게 나야. 내가 여기서 싸다구를 맞았어. 여기서 싸다구를 맞았는데 여기서 맞았는데 저기까지 날아갔어. 진짜 저기까지 날아갔어. 그래갖고 저기서 이렇게 띵 하고 이제 벽에 부딪혔는데 눈물이 안 나고요. 이게 비현실 같은 거야. 내가 우리 아빠한테 맞다니. 이게 비현실 같은 거야. 그래갖고 한동안 완전 진공 상태처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었어. 그랬다가 막 뛰어와서 아빠한테 무릎 꿇고 막 질질 울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내가 그때 버릇을 고쳤어, 도벽을. 만약에 그때 우리 아빠한테 안 맞았잖아? 그럼 난 도둑이 됐을 수도 있어. 사기꾼이 됐을 수도 있어, 진짜로. 너네가 나의 그 죄를 볼 수가 없잖니, 얘들아? 왜냐? 죄는 뭐기 때문에?
이거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 죄가 뭐 했다고 말했어? 나는 쌓여있어 라고 말했어. 얘들아, 이 쌓여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짐이 착착착착 쌓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 이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그럼 죄가 눈처럼 쌓여있어. 이런 뭐가 돼? 관념의 구체화가 되는 거지. 관념의 구체화는 시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 바탕이에요. 따라서 관념의 구체화를 1학년 수준에서 내신에서도 물을 수 있습니다. 알겠지? 관념의 구체화 꼭 알아두세요. 이거 뭐 같은 거라고요? 근해 공식 같은 거예요. 머리에 넣어두고 있으셔야 됩니다. 관념의 구체화, 추상의 구체화, 관념의 감각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글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알겠지? 자, 두 번째. 표현 및 발상의 예가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이겁니다. 음성 상징어. 말해줘. 음성 상징어가 뭐야? 음성 상징어가 뭐야? 무엇을 통해서? 의성어나 의태어 등을 통해서 뭐 하는 거? 의성어나 의태어 등을 통해서 뭐 하는 거? 감각적 형상화하는 거. 의성어, 의태어를 통해 감각적 형상화하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념의 음성 상징어 사용이라고 말한다고. 그럼 얘들아, 이 지문에서 음성 상징어 사용 어디 있어? 이 글에서 음성 상징어 사용 어디 있어? 찾아줘. 두 개 있다. 어디? 응?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지? 두 번째 줄에 뭐요? 서리서리. 마지막 줄에 뭐요? 구비구비. 봐봐. 그럼 봐봐. 음성 상징어가 의성어나 의태어를 통해 감각적 형상화를 해주는 거래. 그럼 요걸 조금 구체화해 볼게. 일로 와봐요. 자, 의성어는 뭘 나타내는 말이고 무엇을?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고. 그럼 얘를 통해서 어때? 어때? 청각적 심상이 돋보이겠지. 맞아요? 의태어는 어때요? 모양을, 모습을 흉내내는 말을 통해서 어떻더라고? 시각적 형상화가 뛰어나겠지. 그러면 청각과 시각이라는 무엇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감각적 형상화가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갔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음성 상징어는 어떤 성격이 있어요? 첩어라는 것의 성격이 있습니다. 첩어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때 첩어가 무슨 말이겠어? 어느 말이라는 뜻일 거고. 이때 첩이라는 말은 뭐냐면 겹쳐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때 첩 뭐라고요? 겹쳐 있다. 중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보통의 의성어나 의태어들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은 말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경향을 가집니다. 여기도 봐봐. 서리가 아니고 서리지. 구비가 아니고 어때? 구비잖아.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경향을 가져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첩어의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첩어의 성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음성 상징어가 드러나 있으면 무조건 무엇을 형성해 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라는 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되겠죠. 됐어? 자, 세 번째요. 얘들아, 여기서 말이야. 한자 있어요? 한자? 네, 있기는 있어요. 뭐요? 동지. 또 뭐요? 춘풍. 그래서 뭐가 있기는 해요? 한자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얘들아, 동지 다른 말 있어? 동지에 다른 말 있어? 없어. 춘풍은 봄바람인데 봄바람이라고 써도 되지만 당시에 춘풍이라는 말은요. 봄바람만큼이나 흔한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얘들아 한자어 써 안 써? 쓰지.
맞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들이 꽤 많단 말이야. 따라서 이 글은 당시에 쓴 고전시가 중에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 때문에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은 시험에 매우 많이, 교과서에 매우 많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표현 및 발상의 세 가지는 무조건 머리에 넣어두고 있어야 돼요. 배경 지식 되어야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의 여기부터 볼게요. 요것도 누구 시조냐면 황진이 언니 시조예요. 요거는 내용을 한번 가볼게 얘들아. 배경 지식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할까? 봐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어요. 청사는 어디에 비유하고 있고? 나. 녹수는 누구에 비유하고 있어? 님. 맞아요? 그럼 1초장에 보면 얘들아. 나는 뭐고요? 정산이에요. 님은 누구예요? 녹수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맞아? 청산이니까 얘는 산이고 얘는 물이에요. 나 자기 스스로는 산에 비유하고 있고요. 님은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녹수에 비유하고 있어.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맞아? 비유라는 건 뭐가 돼야 비유가 되는 거지? 비유가 되려면 뭐가 돼야 비유가 돼요? 유사점이 있어야 비유가 되는 겁니다. 유사점. 유사한 속성이 있어야 비유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산에 비유한, 님을 물에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 비슷한 점이 있을 거예요. 가보세요. 녹수가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 쏜가? 자, 그럼 질문. 녹수와 청산은 어떤 이미지 혹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 녹수가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 쏜가?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청산은 어떤 이미지를 가져요? 불변의 이미지. 맞아? 녹수가 흘러가니까 녹수는 어떤 이미지? 변할 수 있는 애. 가변성. 불변성. 그럼 질문. 나는 어떤 사람이야? 청산 같은 사람이잖아. 유사점이 있다며?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변치 않는 사람이야. 이 말인 거지. 님은 어때? 녹수라며? 녹수는 어떤 성질? 가변성의 성질이라며? 그럼 님은 어떤 성질? 변하는 애야. 이 말하고 싶은 거지. 맞아요? 마지막 줄.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어예요. 가는 곳. 근데 결국에는 녹수도 청산을 못 잊고 울며 지나가는구나 라는 말이지. 맞아? 그럼 얘들아, 얘네 뭐 한 거예요? 나와 님 어떤 상황이에요? 나와 님 어떤 상황이야? 못 잊고 울며 지나간대. 그럼 나와 님은 어떤 상황이야? 둘이 이별한 거야. 맞지? 마지막에 보면 녹수도 나를 못 잊고 울며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이별했구나. 결국에는 나의 정서? 나는 어떤 정서야? 나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나는 영원히 님을 어때? 사랑해. 맞아? 또 나는 님에 대한 무엇을 갖고 있는 애야? 영원한 사랑을 갖고 있는 애야. 자, 님 어때 얘들아? 님은 변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뭐예요? 님도 나를 잊지 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님도 어때요? 나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혹은 그리움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결국에 얘들아 얘는 뭐고 이별한 상황이고 이별했지만 나는 어때?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고 님도 나를 뭐 했으면 좋겠어? 그리워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신 거지. 이때 표현 및 발상. 표현 및 발상.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건데. 표현 및 발상 어디요? 마지막 줄. 종장에 드러나는 표현 및 발상 뭘까요?
종장에 드러나는 표현 및 발상. 뭘까요? 써볼게. 맞나 봐봐잉. 아이고. 맞아? 객관적 상관말. 맞는지 판단. 맞아요? 세빈아 맞아? 안 맞아? 맞는 것 같아? 왜 맞는 것 같아? 녹수가 못 잊어 울며 간다. 이렇게 말한 거지. 맞아요? 녹수는 뭐예요? 자연물. 그럼 얘는 인간의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 했다라고 말해요?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울며 가고 있어요. 잊지 못했다, 울며 간다. 이건 누구의 감정? 인간의 감정. 맞아? 그러면 이 녹수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객관적 상관물을 써서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맞아요? 두 번째는 대비 혹은 대조. 이거 있나요? 당연히. 그지? 무엇과 무엇의 대비? 청산과 녹수의 대비. 두 자연물의 속성의 대비를 통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맞아? 자연물의 대비가 나타나고 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작품은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 이 두 번째 작품이 누구 거냐면 거기까지 할 거야. 개랑이라는 여자의 작품. 개랑도 아까 누구였어? 개랑도 누구였어? 기녀였지. 맞아요? 요것도 기녀 시조의 대표작. 개랑이라는 기녀의 시조입니다. 초장. 초장에 얘들아, 이거는 초장에서요. 상황 자체가 직접 드러나고 있어요. 초장에서 상황 자체가 직접 드러나고 있어요. 상황 뭐래요? 초장의 상황이 직접 드러나. 어디 있어? 이별. 그치? 나 이별했어. 화자의 상황이야. 화자의 상황이 직접 드러나고 있구나. 이별했구나. 맞습니까? 자, 근데 언제 이별했어? 이화 후 흩뿌릴째 이별했어. 질문. 이화가 무슨 꽃? 이화여자대학교 할 때 그 이화랑 똑같은 거야. 이화 무슨 꽃? 백꽃. 배나무꽃. 백꽃. 백꽃은 언제 펴요? 봄에 핍니다. 걔가 비처럼 떨어질 때야. 그럼 계절이 언제겠어요? 봄이겠지. 그치? 우리 가을에 먹는 과일들 있잖아. 가을이 제철인 과일 뭐 있어? 배, 사과, 감 요런 과일들 꽃은 주로 언제 피냐면 다 봄에 펴요. 전부 다 봄에 핍니다. 그래서 이화 우가 내린다. 그럼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봄을 말하는 거야. 두 번째, 흩뿌릴째라고 말했어. 그럼 얘들아, 지금 배꽃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야? 툭툭툭툭툭툭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무슨 이미지? 어떤 대상이 떨어지고 있어. 무슨 이미지? 히읗 기억. 그렇지. 무슨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 그럼 얘들아, 이 장면을 보면 기쁠까요? 약간 슬플까요? 그지. 그지. 그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상적
분위기 이렇게 말해요. 아, 니네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이별을 하는데 주변에 꽃이 후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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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뭔가 슬픈 분위기가 더욱더 자아내지지. 나 봄에 님하고 이별했다 이 말인 거야. 중장 가보세요. 중장. 중장 어딨어? 추풍 낙엽에 라는 말 있지. 추풍은 언제고요? 추풍은 언제고요? 가을이고요. 봐요. 낙엽이 떨어지니까 여기도 무슨 이미지? 여기도 하강의 이미지. 그럼 계속 뭘 줘요? 전체적으로 애상적 분위기. 자, 이 가을에 얘들아, 나 무슨 생각해? 헉, 저도 날 생각할까? 저 사람, 이별한 사람도 나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을까? 라고 내가 생각한다는 건 내가 여전히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 따라서 나는 얘들아, 이별했지만 여전히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거지. 저도 날 생각할까? 라는 말은 내가 여전히 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인 거야. 너무 슬픈 일이지. 그래서 마지막 줄 천리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고전시가 어휘하면서 고전시가에서 숫자 나오면, 그치? 숫자 나오면 이거 진짜로 천리 만리가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무조건? 숫자 나오면 무조건 고전시가는 뭐 하는 말이라고? 강조하는 말이라고 그랬지. 그럼 천리니까 님과 나 사이에 무엇일 텐데? 거리감일 텐데 이 거리감을 뭐 해주는 말이야? 강조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천리가 아니고 그냥 뭐다? 멀다. 이 말인 거지. 천리가 됐던 백리가 됐던 만리가 됐던 문학에서는 전부 다 뭐라고? 거리감, 단절감, 멀다 이 말 하는 거야. 천리에 외로운 꿈만. 그럼 얘들아 이때 외로운 꿈은 뭐예요? 님에 대한 꿈이겠지. 님에 대한 그리움이겠지. 오락가락하는 구다. 즉 결과적으로 얘들아 나는 님을 언제 이별해서 봄에 이별했는데 언제까지도 가을까지도 내내 님이 생각났어. 그래서 내 이 님에 대한 생각을 외로운 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시는 당연히 뭐예요? 이별의 정한이라는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전개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개 방식이에요. 시상 전개 방식 1번. 얘들아, 나 봄에 이별해서 언제까지 얘기했어? 가을까지 얘기했어. 이거 뭐라고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지. 뭐라고 쓰면 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더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더라. 그 다음 표현 중에서는 과장법 맞을까요? 과장법. 괜찮아? 과장법? 어떤 거 과장법이야? 천리. 맞지? 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진짜 뭐는 아니더라? 천리는 아니더라. 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무엇하다는 것? 멀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숫자로 뭐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자, 오늘 배운 작품들은 다 무슨 시조라고 얘들아? 지금 우리가 한 작품들은 다 무슨 시조라고? 기녀시조. 맞아요. 조선시대 기녀시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왜냐하면 조선시대 시조의 주제를 뭐 했기 때문에? 확장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로 확장했기 때문에. 기녀시조들은 대부분 얘들아 한자어 많이 사용해? 쬐끔 사용해? 쬐끔 사용해. 맞아요. 문학적 형상화가 어떤 글? 뛰어난 글.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학년 수준에서 사랑하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 나오면 이 작품들이 다 보기, 선지로 나올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작품들은 얘들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내 머릿속에 내신처럼 넣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지. 지식으로 넣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작품이 딱 하고 어디 문제집에서 나오면 아,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이거 주제 뭐예요? 이거 표현상 특징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부해놔야 되는 작품이라 했어. 그래야 의미가 있어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봅니다. 그 다음에